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아빠, 그야말로 좋은 남자가 된다는 것. 내가 과연 남자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며 살고 있는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남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빛이 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단 어쨌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괜찮은 남자가 아닐까라고 칭찬도 해보고 말이죠. 아직도 모자라서 더 잘 해내보려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지혜를 담은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잠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미린의 공방지음 정민미디어에서 발행한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입니다. 이 책은 리더라면 낮은 곳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간단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아 이야기해주는 목민관의 지침서입니다. 목민심서는 조선 정조와 순조 때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지은 치민의 지침서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목의 의미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목민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으로, 목민관이란 백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스리는 지방고을의 원이나 수령을 뜻합니다. 심서란 말 그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라는 뜻이고요. 정약용은 이 책에서 지방관리들의 폐단을 비판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앞으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목민관이 갖춰야 할 덕목들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이끄는 곳이 보다 나은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를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목민심서 미린의 공방지음. 머리말. 목민심서는 조선 정조와 순조 때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지은 치민의 지침서다. 그의 나이 57세 때 지은 이 책은 지방의 행정 책임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침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로 엮여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고을을 맡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중앙의 어느 관직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행정을 맡은 관리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자질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의 실무에 있어서도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그가 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지방 행정 책임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여기에 실린 덕목들을 잘 헤아려 실천했다면 틀림없이 선정을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목인 목민심서의 의미부터 알아야 한다. 목민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목민관이란 백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스리는 지방고을의 원이나 수령을 뜻한다. 요즘으로 치면 군수나 시장급의 관료들을 일컫는 말이다. 본서에서도 수령이나 원이라는 호칭보다는 목민관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했다. 심서란 말 그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라는 뜻이다. 그가 직접 쓴 자서에 보면 목민할 마음만 있을 뿐 몸소 실행할 수 없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임을 밝히고 있다. 목민심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의 여러 책에서 목민관들이 본받아야 할 사항을 추려서 모두 12장으로 나누어 싣고 있다. 그 조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부임 6조 관직에 처음 부임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 제2장 율기 6조 관리들이 지녀야 할 마음 자세들. 제3장 봉공 6조 일을 처리할 때 관리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들. 제4장 애민 6조 백성을 섬기는 관리의 자세들. 제5장 이전 6조 부하를 다스릴 때 필요한 사항들. 제6장 호전 6조 농촌의 현실에 맞는 세금 징수 방법들. 제7장 예전 6조 예절과 교육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제8장 병전 6조 국방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제9장 형전 6조 공평한 형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제10장 공전 6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 제11장 진왕 6조 어려운 백성들을 구하는 방법들. 제12장 해관 6조 관직에 퇴임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 한편 이 12장은 다시 각 장마다 6조로 나뉘어져 모두 72조로 구성되어 있다. 목민심서가 세상에 나온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관리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생활의 교훈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의 지침서로서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2017년 10월 미린의 공방. 벼슬에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맹자의 제자였던 진자는 맹자에게 물었다. 옛날 군자는 어느 경우에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다. 군자는 벼슬하러 나아가는 경우가 3가지가 있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3가지가 있었다. 맹자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 말해주었다. 첫째, 임금을 맞이할 때 경의를 표하고 예를 갖추어 장차 임금의 분부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면 벼슬을 한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임금에 대한 예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면 벼슬에서 물러난다. 둘째, 임금의 명을 받아들여 행하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임금 맞이함에 있어 경의를 표하고 예를 갖추면 나아가 벼슬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임금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다. 셋째,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 못해 굶주려 문 밖에도 나서지 못하는 것을 임금이 듣고 나는 크게는 그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그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내 땅에서 그를 굶어 죽게 하는 것은 나의 수치다라고 하며 먹여 살려준다면 벼슬에 나아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죽음을 면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목민관이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군수나 시장급의 관료들을 일컫는다. 다산 선생은 관직을 수행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했다. 목민관은 비록 제후들보다 낮은 관직이기는 하나 제후보다도 그 임무가 100배나 더하다고 했다. 그러니 어찌 함부로 그 관직에 욕심을 내겠느냐는 말이다. 목민관은 비록 덕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하기 어렵고 하고 싶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명철하지 못하면 수행하지 못하는 관직이다. 만약 능력 없는 자가 목민관이 되면 백성들은 곧바로 그 해를 입게 되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과 원혼들의 저주를 받아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므로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제배란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을 말하며 제수라고도 한다. 빗물이 새는 초가에 살았던 정승. 고려말을 거쳐 조선 초기 세종 때 관직을 지낸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관직은 정승이었지만 그 신분과는 달리 매우 검소했다. 그는 평생을 학문에만 정진하여 경사에 밝고 시문에 능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생활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울타리도 없는 오두막에서 살았다. 이처럼 청렴한 생활상은 임금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남의 이목도 있고 하니 유정승 집에 울타리라도 쳐주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모든 신하들은 임금의 말을 받드는 말을 한 차례씩 올렸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만 유관의 성품으로 보아 집에 울타리를 치는 일도 마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밤에 몰래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좌우간 무슨 방법을 쓰든지 유정승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을 행하시오. 그렇게 해서 신하들은 유관의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울타리를 쳐주었다. 이튿날 유관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임금의 명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차마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 울타리를 걷어내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여름이 되어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되자 연일 장대비가 퍼부었다. 그러다 보니 허술한 유관의 초가집 지붕에 이상이 생겼던 것이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일주일 이상 폭우가 쏟아지자 낡고 오래된 유관의 집 천장이 이를 감당해낼 리가 없었다. 마침내 천장에 고인 물이 방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줄줄 빗물이 새어 방을 흥건하게 적시니 그냥 앉아있기도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유관은 궁여지책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 벽에 걸려있던 삿갓을 머리에 썼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의 머리에도 삿갓 하나를 얹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부인,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요. 삿갓조차 없는 사람들은 이 장마철을 어떻게 지내겠소? 유관은 황희, 허조 등과 함께 세종 때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꼽힌다. 치장이란 목민관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지로 떠날 때의 행장을 뜻한다. 이때는 벼슬을 얻었다고 해서 기분에 들떠 호사스럽게 꾸밀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옷이나 말, 안장 등은 예전에 쓰던 것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데리고 가는 사람도 술을 적게 하라고 이른다. 청렴한 선비는 그저 이부자리나 속옷, 책 등을 챙겨 수레 하나에 담아 길을 떠날 뿐이다. 아들은 가마 타고 아버지는 종종 걸음. 조선 중기 때 우의정과 좌의정을 거쳐 1544년에 영의정에 올랐던 문신 홍원필은 검소한 생활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하루는 홍원필의 회갑이 다가오자 자식들이 모여 의논을 한 끝에 큰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얼마 뒤에 이 소식을 들은 홍원필은 자식들을 엄하게 꾸짖었다. 나는 지금 높은 벼슬에 올라있는 것도 매우 외람되게 생각하고 있어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런 내 뜻을 알지 못하고 기생을 부르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하려고 하다니 도대체 제정신들이냐? 아버지의 서슬퍼런 호령에 자식들은 결국 회가변을 열지 못했다. 이처럼 홍원필은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기에 그의 아들이나 사위들은 감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홍원필의 아들 홍섬은 영의정을 3번이나 지낸 명재상이었다. 홍섬이 판서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번은 홍섬의 어머니가 아들이 호사스러운 가마를 타고 행차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는 그 사실을 홍원필에게 자랑했다. 우리가 그래도 자식은 의젓하게 키웠지요. 부인에게 내용을 전해 들은 홍원필은 불같이 노하면서 곧바로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아직도 내 뜻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판서라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이거늘 사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다니. 그것이 결국 네 인덕을 짓밟는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이냐. 서리빨 같은 훈계를 마친 홍원필은 아들이 탔던 가마를 다시 갖고 오라고 하여 아들을 가마에 오르게 했다. 그런 다음 가마를 마당에서 계속 돌게 하고 자신은 그 뒤를 쫓아 종종 걸음으로 수없이 맴돌았다. 홍섬은 너무 무안하여 그 후로 다시는 화려한 가마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마음을 맑게 하라. 청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고을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온갖 비리가 생겨나고 그 비리로 인해 기강이 해이해져 백성들은 도탄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사는 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의무이자 모든 선의 원천이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청백리로 뽑히는 관리의 수가 매우 적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 개탄을 금치 못했다. 우리 조선의 청백리라 불리는 자가 모두 110명인데 태조 이후 45명, 중종 이후 37명, 인조 이후에 28명이라. 경종 이후로는 청백리의 자취가 완전히 감추어졌고 나라는 더욱 궁핍해졌으며 백성은 더욱 가난해졌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지난 400여 년 동안 벼슬에 앉은 자가 수천 수만 명일진데 그 중에 청백리로 꼽히는 자가 겨우 100여 명에 그쳤으니 참으로 사대부의 수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비록 재물을 얻은 것을 마음에 두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청렴한 관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체와 문벌이 화려하고 재주와 명망이 가득한 사람도 돈 수백 꾸러미 때문에 모함에 빠져 관직을 잃고 유배를 떠나
10년이 지나도록 관직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라. 비록 세력이 높고 상황이 유리하여 형벌을 면할지라도 여론은 그 비루함에 비난을 퍼부을 것이요 청아한 명망은 다시 되찾을 수 없으리라. 다산은 관리가 청백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수치라고 여겼다.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관직에 앉은 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관직이 높고 높은 세력을 등에 업었을지라도 백성들로부터 받는 질타와 욕은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청렴이라는 덕목은 관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요소이다. 금덩이를 돌려준 선비. 학식은 높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선비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산에서 장으로 오가는 시간이 적잖이 걸렸고 당나귀 한 마리를 사 시간을 줄여 공부에 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비의 제자들도 스승이 당나귀를 샀으니 자신들을 가르칠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기뻐했다. 스승님, 이제부터 당나귀의 몸을 씻기는 일은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그러고는 물가로 당나귀를 끌고 가 씻겼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귀가 재채기를 하더니 주먹만한 금덩어리 하나를 내뱉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재빨리 그 금덩이를 스승에게 보여주었다. 당나귀를 씻기다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스승님께서는 나무 파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지만 스승의 얼굴은 그렇지 않았다. 선비는 금덩이를 들고 곧장 장으로 달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금덩이를 장에 내다 파셨나요? 아니다. 그 금덩이는 본래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에게 돌려주고 오는 길이다. 스승님께서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당나귀를 사셨고 그 당나귀 입에서 금덩이가 나왔으니 당연히 금덩이도 스승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선비는 빙긋이 웃으며 제자에게 말했다. 나는 당나귀를 산 일은 있었으나 금덩어리를 산 일은 없구나. 생선 한 마리도 뇌물. 중국 춘추시대 송나라의 자아는 청렴하기로 소문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아에게로 찾아왔다. 지난번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보답으로 제가 평소 아주 보물로서 귀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자 가져왔으니 받아주십시오. 그는 보석 하나를 내보이며 진지하고도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나 자아는 그의 진지함이 무색할 정도로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재차 보석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음에도 자아는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결국 입을 열었다. 그대의 마음은 잘 알겠으나 그 보석을 받을 수는 없어. 나는 청렴한 마음을 보물로 여기요. 그대가 말하기를 그 보석은 그대 스스로가 보물이라고 여겨왔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우리 둘 다 보석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자안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사람은 그제야 발길을 돌렸다. 전국시대 때 자산이라는 사람도 청렴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대부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 그에게 찾아와 벼슬자리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들을 따끔히 혼을 내거나 타일로 돌려보냈다. 하루는 자산의 집으로 점잖은 사내 하나가 찾아왔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 자산은 그를 정중히 맞이했다.
며칠 전에 제가 생선 한 마리를 댁으로 보낸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오늘은 그때 일에 대한 대부님의 뜻을 알고자 찾아왔습니다. 사내의 말에 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때 기억이 떠오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왜 다시 돌려보내셨습니까? 자사는 대답했다. 그 생선을 받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돌려보냈어. 대부께서는 생선 요리를 싫어하십니까? 싫어하다니요? 제가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생선 요리라오. 그렇다면 제가 보내드린 생선을 되돌려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알 수가 없어지는군요. 사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러자 자산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생선을 받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 같아 돌려보낸 것이었어. 더욱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는군요. 만약 그때 생선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도 양심에 걸려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아니, 그까지 생선 한 마리 때문에 양심에 걸리다니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더구나 그 생선을 받은 것이 잘못되어 제가 벼슬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소. 하지만 그때 그 생선을 받지 않았기에 지금도 마음 편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아직 벼슬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내는 골똘히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마침내 뭔가 알겠다는 듯이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대부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생선 한 마리를 뇌물로 여기셨군요. 자사는 그의 질문에 설명을 덧붙였다. 예부터 이런 말이 있어. 남의 오이밭에 들어갔을 때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고 남의 자두밭에 들어갔을 때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 그래서 보내주신 생선이 먹음직스럽게는 생겼지만 그 같은 오해를 받을까봐 돌려보낸 것이요. 사내는 그제야 의문이 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의를 무시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자라면 생선 한 마리가 아니라 생선빈을 한 개라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어. 사내는 자산의 말에 크게 감동하여 밖으로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이 나라의 관리들이 모두 자산과 같이 청렴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천하 통일은 바로 눈앞에 이를 텐데. 내가 알고 네가 아는 일. 후한시대 때 양진이라는 사람은 학문이 깊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산동성의 태수로 있을 때 행차를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 창읍이라는 고장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창읍의 현령으로 있는 왕밀이 몰래 양진을 찾아왔다. 왕밀은 예전에 양진의 추천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이었다. 태수님, 만나 뵙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태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도 그 고마움을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그 은혜를 갚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그러면서 왕밀은 품에서 보자기 하나를 꺼내 양진에게 슬며시 내밀었다. 이게 뭔가? 양진은 점잖게 왕밀에게 물었다. 예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제가 준비한 황금 10근입니다. 그러자 양진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사람아,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자네를 추천한 줄로 아는가? 태수님의 성격이 강직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제 마음이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왕밀은 사정하다시피 머리를 조아리며 양진에게 황금을 건네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양진은 더욱이 완고했다. 내 성격을 잘 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가? 태수님,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저와 단둘밖에 없으니 누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러자 양진은 왕밀을 딱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참 딱한 사람이로구만. 어찌 그리 생각이 좁은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당치 않은 말일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자네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가? 내가 누우면 999칸짜리 집. 조선시대 연산군 때 한간에 별스런 소문 하나가 나돌았다. 한양의 남산에 999칸짜리 거대한 기와집이 있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이 해괴한 소문을 듣고 그 집을 보기 위해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남산으로 몰려들었다. 평생 그런 집 한번 구경하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상경한 사람들은 남산을 이접듯이 뒤져도 그런 기와집을 좀채 발견할 수 없었다. 남산이 제 아무리 넓다 해도 한나절만 돌아보면 손바닥처럼 훤히 볼 수 있고, 더구나 그처럼 거대한 집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텐데 999칸은커녕 100칸짜리 집터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허탕을 친 구경꾼들은 씁쓸한 심정을 곱씹으며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에서 올라왔다는 한 선비가 한나절 내내 남산을 돌아본 뒤 역시 허탕을 친 줄 알고 어느 허름한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인근에 주막도 없고 해서 물 한 모금 청해 마실 심산이었다. 그 집은 사람 두셋이 누우면 족할만치 비좁을 뿐 아니라 외양도 누추하기 짝이 없었다. 선비가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기척을 하자 방에서 기침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살긴 사는가 보다 하고 생각한 선비는 슬며시 방문을 열어보았다. 조심스럽게 방 안의 동정을 살피던 그는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비록 남노한 옷을 걸치고 있기는 하나 그 기품이 당대의 재상 못지않은 양반 하나가 좌정을 한 채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양반은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육판서를 두루 지낸 명재상 홍귀달이었다.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먼 경상도 땅에서 이곳 남산까지 찾아온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자 홍귀달은 벙긋이 웃으며 말했다. 아마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잘못 전해진 모양이구려. 비록 허름한 오두막이지만 내가 이 방 안에 누우면 999칸의 사색을 하고도 여분이 남는다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 말이 와전된 것 같구려. 한나라의 재상까지 지낸 사람이 이토록 청빈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한 선비는 홍귀달에게 큰절로 경의를 표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 책을 읽고 나니 나는 과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질고 바른 리더가 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것 같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지기였습니다.